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유경진이라고 해요. 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크는 동안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셨으니 집안에 큰 걱정도 없이 사랑받으며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공무원이셨던 아빠의 연금이 일정 금액 계속해서 엄마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던 엄마도 생활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죠. 또 세를 놓아받는 돈도 있으니 형편이 아주 좋다고는 못해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다세대 주택인데 1층을 엄마와 제가 사용하고 2층에 세를 들이고 살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대학 나와서 평범한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평범한 사람이긴 한데 그다지 사교적인 성향의 사람은 아니어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많지 않고 엄마랑 제일 친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휴가 때 여행도 엄마랑 다녔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가고 철철이 좋다는 국내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엄마랑 여행 다니는 맛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엄마랑 그렇게 같이 간 베트남 하노이 여행에서 만난 사람이었답니다. 후기가 좋은 현지 투어를 신청했었는데 남편과 같은 그룹이 되어 1박 2일 정도 함께 근교 관광을 하게 됐었어요. 남편은 혼자 온 여행객이었고 그 그룹에서 한국인은 우리 셋뿐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던 건데 무척 재밌게 지냈던 거예요. 남편이 재밌는 사람이라 엄마가 좋아했는데 그 투어가 끝난 후에도 하노이 일정을 같이 할 정도로 친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인연을 한국에서도 쭉 이어갔고 결국 연인이 되어 청혼까지 받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제게 청혼을 하면서 저희 엄마께도 커다란 꽃다발이랑 선물까지 준비했더라고요. 비싸고 대단한 건 아니었어도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싶으면서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제가 그렇게 망설이게 됐던 건 시모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시모가 무려 무당이셨거든요. 엄마도 저도 점을 보러 다닌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주변에도 그런 곳에 찾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무당이라는 게 제게는 다소 충격적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엄마, 난 솔직히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어. 그쪽 집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 사람 군대 전역할 즈음 돌아가셨다는데 어머님이 가끔 돌아가신 시아버지랑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어머머, 아우 참,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많은 모양이다. 엄마도 그런 쪽으로는 뭐 전혀 모르니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나?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아, 몰라. 무서워 죽겠어. 40년 가까이 무당 일을 하신 거래. 그러니까 그 신내림인가 하는 걸 받은 것도 꽤 오래되신 거지. 아이고, 그게 그런 걸 거부하면 신병이라든가 몸살 같은 게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거라며? 그렇다나 봐.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곳도 있다던데. 어머니는 그걸 운명으로 생각하고 20대 초반 그 젊은 나이에 그걸 받으신 거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네 말처럼 뭐 어째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시는 신이 다 이름이 있다며? 애기동자다 뭐 그런 거 말이야. 맞아. 어머님이 모시는 신은 무슨 장군님이라는데 그 뭐라더라? 아휴, 어디 무슨 장군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어도 그게 기억에 남지를 않네. 하여튼 뭐 엄청 대단한 거래. 장군? 아이 뭐 그럼 대단한 거 아니니? 저번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어떤 꼬맹이가 모시는 신이 무슨 장군님이라면서 그 장군보다 낮은 등급의 신을 모신다는 백발 할머니가 그 꼬맹이한테 존댓말을 쓰고 그 꼬맹이는 백발 할머니한테 반말 탁탁 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신기했는데 그런 장군님을 모신다는 거야? 뭐라더라? 그 장군님 힘이 너무 강하고 고유 특성 같은 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그렇게 자주 다녔대. 아유, 그렇구나. 뭐 하여간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니까 낯설고 이상하긴 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신다 그랬지? 서울에서 엄청 멀리 계셔.
지방 소도시인데 거기서 시누이가 점집 접수받고 예약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모녀가 거쳐나 보더라고. 남편에게 시모에 관해 듣고 엄마랑 둘이서 무당에 대해서 검색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엄마도 처음에 깜짝 놀랐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 무당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모르고 보면 잘 모른다고 하더라. 그냥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가서 인사 잘 드리고 와. 그렇게 엄마가 저보다 먼저 평정심을 찾았고 그런 엄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어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떨리고 긴장됐지만 엄마 말처럼 실제 시모를 만나보니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고 제게도 잘 대해주셔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했던 거죠. 시모 되실 분이 무당이어서 남편과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결혼 전에 남편은 다니던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제 회사에서 너무 멀고 친정이랑도 교통이 너무 불편한 곳이라 신혼집을 새로 구해야 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집 2층에 새 들어 살던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던 시점이라 엄마가 그 집을 저희 신혼집 하라고 내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공짜로 말이에요. 자기 생각은 어때? 회사 바로 앞에 살던 사람이니 엄마 집으로 이사를 하면 아무래도 회사랑 집이 조금 멀어지긴 하는 거니까 불편하려나? 무슨 소리야. 어차피 어디로든 옮길 생각이었는데 장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거지. 난 너무 좋아. 정말이야?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다행이다. 사실 자기가 혹시라도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조금 걱정했거든. 내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거리가 조금 멀어지긴 하는 거지만 교통이 이렇게나 편하잖아. 지하철 갈아탈 필요도 없이 한 방에 가는데 얼마나 좋아. 막히는 길 운전할 필요도 없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거야. 그래, 그나마 교통이 편해서 다행이다 싶더라. 그럼 엄마한테 그러겠다고 이야기할게.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같이 가서 말씀드리자. 나도 장모님께 감사 인사드려야지. 덕분에 거실 있는 집에서도 살아보고, 게다가 무엇보다 집세도 한 푼 안 들어가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한결 놓인다. 고마워. 지금이야 우리가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거긴 한데 장모님은 그 집 새 들어서 받으시던 수익이 사라지게 되시는 거잖아. 죄송해서 어떡해. 뭐 그렇긴 한데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더라도 우리들이 착실히 모아서 독립해야지. 그럼 엄마도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도 꼭 드리자. 장모님께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니까 우리 정말 더 열심히 알뜰살뜰 잘 살자 자기야. 그렇게 제가 아직 신혼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을 때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처치를 해서 후유증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부분 마비로 인해 거동에 불편함이 생겼고 대소변을 가리기 힘든 건 아니지만 참기가 어려워진다거나 자주 요이나 변이를 느끼는 등 외부 활동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엄마는 거의 집에서 지내게 되셨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니며 주중에는 하루 3시간 정도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았고 주말에는 제가 엄마를 주로 돌보는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재활치료도 계속 받고는 있었지만 큰 차도가 없었고 뇌출혈이라는 게 완치가 없는 데다 재발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니 걱정이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시모가 저희 집에 오셔서 엄마 상태를 보더니 굿을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굿을 해야 된다고 하는 수준이었어요. 시모는 엄마를 볼 때 자기가 모시는 신에 빙의했다는 핑계로 반말은 기본의 욕도 섞어가며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말해서 그것도 좀 그랬는데 저로서는 다소 미심쩍다 싶은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최근에 가까운 사람 누구 죽은 사람 있지 않아? 아니야? 없어? 그럼 집안에 험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지? 뭐야, 그것도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찔러보는데 엄마가 다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하나가 탁 걸렸는데 그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럼 혹시 개고기 먹지 않아? 아유, 요즘엔 안 먹지만 우리 죽은 경진이 아빠가 보신탕을 하도 좋아해서 시장에서 개고기 사다가 제가 집에서 탕을 끓일 정도로 즐겨 먹었던 시절이 있긴 했어요. 그래,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거네, 그거야. 그것 때문이야. 개가 이 집안 터주야. 근데 그걸 그렇게나 먹어댔으니 터주가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엄마랑 저는 별로 즐기지 않아서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는 거의 안 먹었으니 보신탕을 즐겨 먹었던 건 꽤 오래 전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찔러보다가 그런 것이니 솔직히 그 말도 그리 납득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구슬해야 해. 안 그러면 정말 큰일이 생길 거야. 아이고, 어머나. 예, 장군님. 알겠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모시는 장군으로 빙의하기도 했다가 그 장군의 말을 전해 듣는 사람도 됐다가 하면서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며 반드시 굿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저나 엄마는 미신 같은 건 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봐주는 거지. 무슨 굿이 무슨 치료가 된다고 굿한다고 환자가 병이 낫고 괜찮아지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런 건 그야말로 기적인 거고 그런 게 늘 가능한 거라면 사실 의사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도 저도 그런 거 믿지도 않을 뿐더러 다소 반감이 있다고 할 정도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시모가 하도 그러고 또 가족이니까 나쁜 일 시키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남편도 옆에서 바람을 잡는 데다 엄마 상태가 답답하긴 하니까 그런 거라도 해봐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시모가 하도 압박을 하니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좀 물어보긴 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죠. 그런데 이건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장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굿비라는 게 저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큰 돈이었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을 못 다무니 그걸 보고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예, 넌 정말 굿이 뭔지 전혀 모르구나.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굿이란 게 원래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두 번, 세 번 할 거야. 본디 치성비는 아끼는 게 아니야. 이 정도는 굿비치고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없어. 네, 전 정말 전혀 몰랐어요. 액수가 너무 커서 놀란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있지도 않아요, 어머니. 그런 돈을 현금으로 집에 쌓아놓고 있는지 몇이나 된다고 그래. 그럼 뭐 굿은 재벌 아니면 하지도 못하게. 이 집이 있지 않니? 집 잡혀서 대출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에 대출까지 유도하는 거 있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어머니,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도 그 집 담보 잡히는 건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아빠가 남겨주신 집이기도 하고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의미가 큰 집이거든요. 아무리 의미가 큰 집이어도 그렇지. 그 집 끌어안고 있다가 죽을 거야? 이깟 집이 뭐라고. 너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도 네가 너희 어머니 설득을 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니, 사실 저도 그 굿이라는 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 하는 거였다면 여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하는 굿을 못 믿겠다 이 소리니? 너 지금 시엠이 못 믿겠단 말을 하는 거야? 아유, 이게 어떻게 어머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저도 굿에 그렇게 큰 돈을 쓸 결심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고 장군님 이걸 어째 장군님께서 노하셔도 보통 노하신 게 아니야. 불같이 화를 내신다. 아이고 너 때문에 나만 장군님께 혼나게 생겼어. 장군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당신이랑 장모님 생각해서 서울까지 일부러 올라오셨는데 굿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서운하실 거 아니야. 생각이 어쩜 그렇게 짧은 건지 정말. 아니 새언니는 친정엄마가 아프시다는데 돈 생각을 먼저 해요? 어떻게 그러지? 언니는 언니 엄마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시모는 물론이고 남편과 시누이까지 거들며 저를 무슨 불효녀, 폐류나 취급까지 하는데 어이없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든 제가 굿을 하겠다고 하질 않으니 시모가 보다 못해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어디 보자. 장군님이 이 집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장군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집 밖에서부터 좀 제대로 살펴봐야겠다고 하신다. 그러더니 저희 집 대문을 열고 나가 골목에 서서 어디 보자 하더니 난데없이 꽹과리까지 쳐대며 온 동네 떠들썩하게 그러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만으로도 미치겠는데 심지어 개 짖는 소리까지 내더라고요. 저는 저게는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저걸 어떻게 말려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시누이가 옆에서 호들갑 떨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어떻게 사돈 어르신이 드신 개들 원한이 너무 깊어서 여기 잔뜩 남아있나 봐.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건데 빨리 구슬해야 한다니까. 언니, 아직도 돈이 중요해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는 거라고. 그렇게 바람을 잡듯이 저를 부추기는데 전 그냥 어이없었죠. 가뜩이나 속상해 죽겠는데 환자 사는 집 앞에서 소란스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동네 창피해서라도 이 사람들 빨리 보내버려야겠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이제 엄마 식사도 챙겨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나 대신 당신이 어머님이랑 아가씨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이라도 해. 지난번 그 고깃집 당신 맛있게 잘 먹었잖아. 거기 가면 되겠네. 그런 핑계까지 대며 제 카드 쥐어줘서 보내버렸답니다. 제가 구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니 시모와 시누이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놈의 굿 이야기를 하며 언제라도 마음 바뀌면 연락하라고 하는데 어쩐지 표정이며 말투며 모두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서 제 마음도 그리 좋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모 말대로 구슬하는 건 더 내키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일도 겪으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엄마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서 결국 제가 회사 휴직하고 들어앉아 엄마 간호에 매달리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엄마가 오래 못 계실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진 이후로 수도 없이 그런 상황에 대해 생각했지만 막상 그 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 제가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으니 남편에게 엄마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너무 무섭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나에게 용기를 주기는커녕 이러는 거예요. 나도 지금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 문제는 알아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서운해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죠. 그러게 엄마랑 우리가 굿 받으라고 할 때 받았어야지. 장모님 돌아가실 것 같다 소리 들으니까 이제야 겁이 나냐?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간곡하게 굿을 꼭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말을 듣지 그랬어. 나 지금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거 빤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타박까지 해야 해? 나 정말 너무 서운하고 서럽다. 당신 서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 다녀간 후로 그놈의 개, 돌아가신 장인이 드셨다는 그 개들 원한이 엄마한테 다 달라붙어서 엄마가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 당신이 그런 말이 나와? 제가 와달라고 부탁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와서 동네 창피하게 꽹과리까지 쳐대다가 가놓고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코가 석자이기도 했고 서운한 마음도 들어서 시댁에 생긴 일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정말 그 개 원한 때문인지 뭔지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뻔질나게 시댁에 다녀온다며 주말마다 내려가더라고요. 시댁이 멀기도 하니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내려가면 일요일 한밤에나 오거나 월요일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출근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주말마다 집을 비우니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진짜 시댁 일로 그러는 게 맞는 건지 의심도 들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장군님이 뒤에 떡하니 계신다는데 그 장군님 무서워서 개원한 따위가 달라붙어 있겠냐고요. 저도 미신 안 믿는다고 해놓고서도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하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장군님을 모신다 치고 개 원한이 들러붙었다고 한들 그 상황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평범한 제 남편이 무당인 시모를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 이런저런 의심이 들 수밖에요. 제가 엄마 간호에 매달려 있느라 정신없으니 시댁길 핑계대고 그렇게 돌아다니며 바람이라도 피는 건 아닌지 수상했죠. 그래서 남편 핸드폰부터 털어보려고 시도했는데 안면 인식하려면 남편 동공이 보여야 하잖아요. 자는 남편 눈꺼풀까지 뒤집을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간 큰 짓은 할 수가 없어서 실패하고 생각다 못해 남편 노트북을 열어본 거예요. 남편 노트북은 저도 가끔 빌려 써서 비번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노트북을 열어봤더니 깨톡은 자동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털었고 혹시나 싶어서 보니 이메일은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길래 카드 내역이라도 털어보려고 했어요.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거라면 뭐라도 꼬투리 잡을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별게 없더라고요. 고속도로 통행료로 결제된 것도 검색해보니 딱 시댁으로 가는 그 요금인 거예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하나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엄마는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마저 그랬으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엄마는 얼마 더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남편은 시댁 일로 쫓아다니느라 장례식장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형제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도 많이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장모 장례식장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오시는 분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무엇보다도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쓸쓸하게 빈소를 지켰습니다. 남편은 장례 첫날 딱 하루, 그것도 하루 종일 있은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시댁길 보러 간다고 갔고 저 혼자 장례를 치른 거나 다름없었어요. 엄마랑 워낙 각별했던 저였으니 엄마를 잃었다는 건 세상을 잃는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마저 그렇게 나오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과 남편에 대한 빡침,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 친구들은 당연하고 하다못해 휴직 중인 직장 동료들마저도 남편보다는 훨씬 오래 남아 곁에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상중이니 친구들이 뭐라 싫은 소리를 대놓고 하진 않고 말을 아끼더라만 너무하네.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그런 식으로 말을 흘리긴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정말이지. 이건 남보다 못한 거잖아요. 우리 엄마. 그러니까 장모 도움받아 집 걱정 없이 살았던 주제에 염치도 없는 건지 끝까지 굿굿굿 노래를 부르고 저희 엄마가 아픈 게 제가 굿을 안 해서라고 말했던 시가 인간들에게 환멸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엄마 묘자리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미리 아빠 옆자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아빠 고향에 있는 공원묘지라 서울에서 거리가 꽤 먼 곳이었어요. 발이 난 날 아빠 옆자리에 엄마를 묻고 서울로 돌아오니 벌써 날이 어두워져 있었죠. 날까지 어두워지니 더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살던 1층에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나갔던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1층 엄마 집으로 갔죠. 그런데 현관 앞에 엄마가 쓰던 가구며 옷가지를 비롯한 엄마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버려진 쓰레기 더미로 보일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벌컥 열었는데 한눈에도 집안이 온통 어수선하고 소란해서 무슨 일인지 살필 것도 없이 누구냐고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꽥 지르며 들어갔어요. 그 소란을 떨고 있는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 역시 엄마 장례식장에는 첫날 잠깐 얼굴 비추고 간 이후 연락도 한 번 없더니 그 밤에 엄마 집에 들어와 엄마 짐을 갖다 버리듯 내다 놓고 지들 짐 옮겨 넣으며 서로 이 방 쓰니 저 방 쓰니 그러고 있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편이더라고요. 엄마가 안방 쓰고 너는 서재방 쓸래? 아무래도 그게 제일 좋겠지. 그럼 그 가구는 이쪽으로 두자. 아주 신이라도 난 듯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무당 물건들 있잖아요. 무슨 불상, 양초, 특이한 오방색 비단천 같은 그런 것들까지 엄마 집 거실에 잔뜩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마 집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구미에 맞게 바꾸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이런 물건들이 대체 다 뭐냐고? 엄마 집에다가 무슨 점집이라도 차리려는 거야?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점집이라니. 얘가 정말 큰일 날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넌 정말 겁도 없지만 아는 것도 너무 없구나. 어디서 무식하게 그런 소리를 해? 이런 거 들여놓으면 점집이지 뭘 그러세요.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이런 거 싫어하셨던 분이라고요. 엄마 집에 이런 물건들 들일 수 없어요. 그 손 치우지 못해? 네가 함부로 손대고 그러면 안 되는 물건들이야. 신성하고 신령한 물건들이란 말이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물건들 그 자리에 가만히 두지 못해? 그거 다 돈 주고도 못 구하는 물건들이야. 얼마나 조심해서 모시듯이 가져온 것들인데. 네가 뭔데 감히 그런 것들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엄마 장례식에는 와보지도 않고 혼자 엄마 보내게 해놓고 지금 어머님 이삿짐 나르고 있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대체 무슨 짓인데 누가 마음대로 우리 엄마 집에 어머님 물건 들여도 된다고 했어? 예, 너 어째 말이 좀 듣기가 거북하구나.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내 짐 들고 들어온 걸 문제 삼겠다는 거야? 결혼하고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니? 어머니, 그건 어머님께서 워낙 멀리 계시기도 했고 올 거 없다고 매번 그러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여긴 저희 엄마 집이라고요. 언니,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언니 집이 되는 거지 뭘 그래.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그래? 아유,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온 게 싫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기분 나빠. 됐고, 내가 지금까지 장모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엄마 좀 모시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네가 먼저 그렇게 나오지는 못할 망정 지금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남편은 세상 뻔뻔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더 이상 참아가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 앞이고 뭐고 저도 막 소리 질러버렸어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여긴 우리 엄마 집이고 우린 보증금 월세 한 푼 안 내고 엄마가 내준 집에서 공짜로 살았는데 게다가 1층, 2층 따로 살면서 밥도 다 따로 먹고 완전히 따로 생활했는데 모시고 살긴 뭘 모시고 살았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친정에 붙어 살면서 수시로 왕래하고 그랬던 건 맞지 뭘 그래. 그만큼 내 아들이 배려해 준 거고 또 내가 눈 감아줬으니 가능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엄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처가랑 아래 위층 살았다고 하면 다들 나보고 대단하다고 난리칠 거다. 모시고 사는 게 별건 줄 알아? 기가 막혀서. 아니,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한밤중에 밀고 들어오는 게 이게 말이나 돼? 그것도 바로 오늘.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나 오늘 우리 엄마 땅에 묻고 왔어. 사위가 돼서 그 자리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예, 이전에 그동안 너희 친정엄마 간호한답시고 회사도 쉬면서 하루 종일 너희 친정엄마 옆에 붙어 있었던 거 아니니? 들어보니 그런 식으로 각자 자기 집안일은 알아서 하자고 했다던데 우리 아들이 오늘 놀았니? 얘도 오늘 우리 집안일 하느라 바빴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저희 엄마 장례 치르는 것보다 급한 거였나요? 언니도 참 언니가 이러니까 생각 짧다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아니 산 사람이 우선이지 이미 돌아가신 언니 엄마 장례 치르는 게 살아있는 우리 엄마 일 돕는 것보다 중요하단 거야? 언니는 정말 시대 갈 길을 못 같이 하나 봐.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잘못했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야. 어머, 기가 막혀서.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엄마 물건에 함부로 손댄 것도 모자라 저렇게 밖에 내다 놓으면 어떡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내다 놓을 수가 있냔 말이야. 아이고 정말 지가 할 일 덜어준다고 대신해줘도 저 지랄이고 난리네. 아들 네가 너무 잘해준 게 맞는 거야. 고맙다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쟤는 정말 어떻게 된 애가 저럴 수가 있니?
뭘요? 뭘 고마워란 거예요? 엄마 물건들은 제가 시간을 두고 공들여서 정리하려고 했던 소중한 물건들이에요. 저한텐 말도 없이 저런 식으로 버려두고 이럴 수가 있어요? 뭔 소리야? 장모님 물건 꺼내놓느라 이사 비용이 얼마나 더 들었는지 알기나 해? 저게 다 돈이라고. 너 고생할 거 줄여주고 돈 아끼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해. 어이가 없고 분통 터져 죽을 지경인데 제가 아무리 미쳐 날뛰어봤자 남편이고 시모, 시누이 할 것 없이 누구 하나 눈 깜짝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저 혼자 난리치다가는 제분을 제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3대 1로 싸워서 제가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미 시모랑 시누이 살던 집에서 이삿짐 다 싸갖고 올라온 상태라 가구들까지 싹 다 들여놓은 것이니 저 혼자 힘으로는 내쫓을 수도 없는 거죠. 작정을 하고 올라온 사람들, 제가 아무리 난리쳐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제 발로 나갈 리도 없고 결국 그렇게 난리치는 게 아무 소용없는 일인 걸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볼 생각인 건 아니고 일종의 전략적 후퇴, 휴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저것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확실하게 내보낼 작전을 짜야 했으니 말이에요. 저것들이 꿈도 꾸지 못할 복수를 하고 말 거라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억울하고 화나는 것들은 잠시 잊고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시댁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바쁘게 돌아다닌 건 정황상 거의 맞는 것 같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살던 집에서 짐 다 싸들고 올라와 엄마 집에 밀고 들어온 것도 수상하더라고요. 시모는 나름대로 살던 곳에서 자리 잡고 무당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러는 걸 보면 야반도주라도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남편은 시모가 모시는 장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자주 했었다고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것부터 수상한 거예요. 매번 이런 식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다닌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 같지 않나요? 하루 종일 온통 그런 생각들만 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는데 운전할 때도 그렇게 딴 생각을 너무 골똘히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접촉사고까지 내버렸지 뭐예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보험 처리하려고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게 됐는데 영상들을 뒤져보다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차는 남편과 제가 같이 쓰는 차로 남편은 출퇴근길이 대중교통이 더 편리해서 주중에는 제가 그 차로 출퇴근을 했고 남편은 주로 주말에 그 차를 썼어요. 그러니 남편이 혼자 주말마다 시댁을 오갈 때도 그 차를 갖고 다녔던 거죠. 처음에는 사고 때문에 영상을 확인했던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게 됐던 거예요. 저희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꽤 용량이 큰 것이었고 제가 휴직 중이었으니 주중에는 거의 차를 세워놓았으니 생각보다 오래전 영상까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시댁을 오가며 통화했던 내용 같은 것들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나 싶었고 서둘러 백업을 받아놓고 영상들을 하나하나 돌려보기 시작했죠. 꽤 오랜 시간을 들여 블랙박스 영상을 뒤졌는데 결정적인 뭔가를 찾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통화를 하면서 사기라는 둥, 도망이라는 둥, 합의라는 둥 그런 수상한 말들을 잔뜩 썼던 걸로 보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확실히 뭔가 있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을 갖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 방심하라고 일부러 더 잘해줬어요. 시모랑 시누이 반찬도 챙기고 불편한 건 없는지 안부도 꼬박꼬박 챙기며 말하자면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무슨 짓을 벌이는지 상상도 못하게 안심을 시켜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작정으로 엄마 집에서 무전취식 중인 시모를 자주 들여다봤던 것인데 의외의 소득이 있었답니다. 남편 깨톡 터는 건 실패했지만 시모 깨톡 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시모가 핸드폰 잠금을 패턴으로 풀을 걸 봤는데 하도 간단해서 대충 보고도 바로 외울 수 있었고 시누이는 제 방에 틀어박혀 있고 시모가 잠든 틈을 타 시모 핸드폰 잠금을 풀어 남편과 시모가 주고받은 깨톡들을 뒤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건의 전말을 웬만큼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모는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가짜 무당이었고, 그러면서 사기를 쳐 찾아오는 사람들 돈을 갈취하고 있던 거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이사를 그렇게나 다닌 거죠. 바로 전까지 시모가 살던 곳이 저희 집에서 차로 쌩쌩 달려도 5시간은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사기당한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멀리까지 온 거였어요. 사기당한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고소할 거라고 난리치는 깨톡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시모와 시누이, 남편이 함께 있는 깨톡방에서 셋이 작당 모의하고 짜고 친 증거들 캡처해서 다 제 휴대폰으로 보내놨고, 캡처한 사진들은 다 삭제해서 시모가 나중에라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고소할 거라고 난리치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시모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가운데 고객으로 분리된 사람들 연락처도 모조리 확보해뒀답니다. 그런 정리는 시누이가 해줬는지 연락처 카테고리 정리가 잘 되어 있었던 덕분에 한결 쉽게 확보할 수 있더라고요. 고맙죠. 일단 그 증거들 갖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제 짐작대로 이미 고소가 여러 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라 시모는 수배 중인 사람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 시모는 바로 경찰서 잡혀갔고, 동업자인 시누이는 빼도 박도 못할 공범, 남편 또한 제가 캡처한 증거들로 인해 작당모에 함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셋 다 경찰서에 끌려간 후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 범죄자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리고 시모에게 난리치고 있던 고객들에게 시모가 경찰서에 잡혀간 상황을 익명의 인물로 위장해서 슬쩍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시모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들에게 시모한테 사기 피해 입은 게 있으면 고소하라고 역시 익명으로 단체 문자 날렸죠. 그러니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피해자들끼리 네트워킹이 되었는지 시골에서 아예 관광버스 대절해서 단체로 올라와 경찰서 앞이 문정성신 거예요. 사실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승소한다는 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이게 사기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굿비라는 것도 결국은 강탈하거나 훔친 것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피해자들이 내놓은 거긴 하잖아요. 한번 굿판에 발들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굿을 자꾸 하자고 하면서 돈만 갈취하고, 굿을 하던 중간에 돈 부족하다며 굿 다 중지하고, 돈 뽑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협박하다시피 뜯어간 돈이라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피해자들이 스스로 갖다 바친 것이니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시모를 비롯한 많은 사기꾼들이 그런 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들 돈을 뜯어먹고 있는 거겠죠. 저희 시모만 해도 그 짓을 40년 가까이 해먹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다만 그러는 중에도 사기로 고소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테니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 여러모로 피곤하니 그렇게 도망을 다녔던 거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잘도 연기하고 속여왔겠지만 완전히 다 탄로 난 거 아니겠어요? 분명 시모는 내림굿을 받아 신을 모시는 무당이라며 자기 실력을 내세워 고객들을 확보한 것인데, 그것부터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고, 또 지들끼리 작당 모의하며 그렇다는 걸 자백하다시피 한 깨톡 증거들이 있잖아요.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당에게 직접 찾아가서 준 굿비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모는 신내림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무당을 사칭한 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었던 섭니다.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니 덜어는 집단 소송을 걸기도 했고, 피해가 큰 사람들은 단독 소송을 하기도 하고, 고소 건만도 여러 건이었는데 처벌도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실형까지 나온 건 없어도 벌금이 상당했고, 그 사람들이 형사소송만 걸었겠어요. 당연히 민사도 걸었으니 피해보상금 판결받은 금액을 대충 꼽아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제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시모의 다른 고소 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 지켜봤어요. 이혼소송도 물론 제가 바라던 대로 마무리됐답니다.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저를 속였던 것 또한 심각한 기망이며 사기꾼 범죄자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 거기에 저희 엄마 장례식 치르는 것조차 소홀히 했던 남편은 할 말 없는 거죠. 엄마 집에 가득한 시댁 짐들도 당장 정리해서 빼라고 했어요. 말미를 주겠지만 그 안에 해결 안 하면 무단점거로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법적 조치라고 하면서 겁을 좀 줬더니 그것들이 단체로 저한테 빌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도 우리 재판 다 지켜봤으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 거 아니니. 내가 지금 당장 내 몸 누일 곳도 마땅히 없는 마당에 이 짐들을 다 어디다가 옮겨 놓을 수가 있겠니? 글쎄, 그런 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죠? 전 더 이상 여기 이 짐들 둘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게 치울지는 그쪽 가족분들끼리 상의를 하세요. 네. 아유,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고 사정 좀 봐줘요. 언니는 당장 이 집 꼭 써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우이웃 돕는다 생각하고 좀 도와줘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와서 빌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빌면 내가 그거 들어줘야 하는 사람인가요? 여기 우리 엄마 집 다 싸들고 밀고 들어왔을 때는 나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상황이 바뀐 거 알죠? 정해진 기한 안에 치우지 않으면 말한 대로 법적 조치 들어갈 거예요. 그 법적 조치 어쩌고 법 들어가는 소리 좀 하지 말아줘라. 부탁이야 자기야. 내가 정말로 그놈의 법자의 비읍 소리만 들어도 아주 경기를 할 것 같다고. 안 치겠다는 게 아니잖아. 치울 텐데 그 기한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달라는 거야. 부탁해. 내가 그 얘기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어?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한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아직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 소리만 했던 거 아니야? 나더러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벌금이랑 배상금 그리고 당신한테 줘야 하는 위자료까지 갚아야 할 것들이 이렇게 산더미야.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막막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줘. 사표 쓰고 퇴직금 받아서 일부라도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퇴직금으로 다 되지도 않을 거 알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쩔 거야. 지금 뭐 별다른 수 있어? 그게 엄마 문제 터지면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해서 그렇잖아도 나 잘릴 판이야. 회사에서 직무태만 조항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퇴직금도 반토막 날 지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소리야. 내가 도와줄 것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으니까 내가 말한 기한 안에 해결할 생각이나 해? 그렇게 쫓아냈더니 얼마 뒤 짐을 빼가긴 하더라고요. 법적 조치한다는 말이 역시나 무섭긴 했나 봐요. 짐 빼는 날 가서 보니 그래봤자 짐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망 다니느라 이사를 그렇게 자주 다녔으니 짐이 적을 수밖에요. 짐 빼러 온 전 남편 행사액을 보니 어디 막노동판에라도 다니는지 작업화 같은 걸 신고 있던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 테니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나 보죠. 시모 시누이도 어디 가서 그렇게 일하면서 돈 벌어 벌금 내고 배상금 갚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또 어디 낯선 데 가서 무당이랍시고 사기나 치고 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긴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제 알바 아닌 거죠. 저는 회사 복직도 했고 엄마 없는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전히 엄마가 그립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랑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아직은 많이 힘든 중에 있지만 하루가 더 지나면 그 하루만큼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눈물이 흐르면 또 그렇게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다녔던 여행지들을 혼자 다시 다니면서 엄마를 추억하는 것도 저 나름으로 생각해낸 방법이랍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휴가 때는 엄마랑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여행지에 가볼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무당이라거나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시모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거지만 말이에요. 전 오히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좀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제가 납득하거나 쉽게 믿을 수는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사기꾼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것에까지 매달리겠어요. 그렇게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니요. 정말 악질인 사람들이지 않나요? 그런 사기꾼들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 처벌의 수위도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높지 않았다는 것도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은 콩밥도 좀 먹어보고 하면서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말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어서 이혼까지 하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성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제 성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서서히 바꿔보려고 한답니다. 이제 엄마 없이 저 혼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 나눌 친구 하나쯤은 있어도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한 거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에게 들려드릴 생각으로 쓴 글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이 얼마나 전달됐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순 없지만 저 나름대로 상상도 하면서 혼잣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써본 건데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잖아요. 평소에 건강 관리를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야 한다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의 건강은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과 안부도 챙기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